무형자산하고 기타 비유동자산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무형자산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개발비는 개발비에서 발생해야겠죠.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 기대되는 자산이다. 우리 개발비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 금액에서 직접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그렇죠? 무형자산의 직접 부대비용뿐만 아니라 간접비도 가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죠. 무형자산을 직접 차감하여 상각하는 경우 직접 상각법이죠. 무형자산 상각비 계정, 즉 판관비 계정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영업활동의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겠죠. 이게 잘못됐네요. 두 번째 보시면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이 다 잘못된 것은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 정해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학계법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를 회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이 그 내용이죠. 그래서 체감잔해법에는 정률법 등이 있죠. 즉 체감잔해법은 초기에는 많이 하고 갈수록 적게 되는 게 체감잔해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무형자산의 합리적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정률법 잘못됐죠? 어떤 방법? 정해법. 이것은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고 전산 세무 2급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정해법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제조와 관련됐으면 제조경비고 그 밖의 경우에는 판관비로 계산하게 되어 있죠. 세 번째, 기업의 기술장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광업권, 영업권, 특허권은 무형자산입니다. 근데 전세권은 기타 비유동자산이죠. 다섯 번째, 무형자산 설명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 원가, 즉 역사적 원가로 인식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로 구분하게 돼 있죠. 그리고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지지 않았으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는 편입니다. 근데 네 번째, 지금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연구 단계로 처리한다고 제가 설명했어요. 즉 비용 처리하는 게 보수주의의 관점에서 맞는 해결처리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보수주의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죠. 일곱 번째 보시면 무형자산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은 합병 등으로, 즉 두 회사 간에 합치는 것을 합병이라고 그러죠.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이 있으면 이것은 무형자산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보시면 기업의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 발생했으면 다 비용 처리하게 돼 있죠. 그리고 광업권, 일정한 광부에서 부존하는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이게 광업권이죠. 이것은 무형자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대표적인 게 특허권이죠. 이런 것은 다 무형자산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무형자산을 최초로 취득할 때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게 아니죠. 즉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게 됐어요. 즉 얼마에 구입했냐 이겁니다. 두 번째, 만약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결국 이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보시면 돼요. 무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연히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것은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기 때문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우리 무형자산의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형자산 회계처리를 준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을 경우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비용 처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국 보수주의 관점에서 이익을 적게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왜? 형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잔존가치는 제로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 잔존가치가 있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하면 잔존가치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어요. 11번째, 무형자산에 대한 일반 회계 기준의 규정이다. 잘못된 설명은 영업권, 산업, 세장품, 개발비, 소프트웨어 다 무형자산이죠. 그 다음에 추정 내용서 또한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배분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삼각한다고 표현하죠. 체계적인 방법은 정해법, 정리법, 생산량 비료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만약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정해법으로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물리적 형체는 없어요. 그리고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화폐성 자산이 아니라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즉 무형자산은 시간이 변동함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죠. 따라서 이것은 비화폐성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각기간은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하고는 20년을 초과스럽다. 이거 20년 반드시 숫자를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고르시오. 특허권, 개발비, 무형자산이죠. 연구비, 비용처리, 개업비, 부용처리, 상표권, 무형자산, 창업비, 비용처리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죠. 특허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표권, 임차 권리금 다 무형자산에 해당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계산할 수 없죠. 그리고 일상적인 개발비, 이것은 비용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형자산을 합리적으로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떠한 상각법을 사용하는가? 정해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번째 보시면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내부 프로젝트의 경비 항목이다. 이 항목들에 대해서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밑에 거 볼 필요도 없죠? 왜?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연구 단계로 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자료는 다 비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